2001년에 강력한 독점 라인업으로 승기를 잡은 플레이스테이션 2는 2002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의 특징이라면 북미와 유럽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게임업계의 무게추가 서서히 서양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2002년에는 작년만큼 초대작 타이틀의 숫자는 적었던 반면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밀리언셀러 타이틀의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02년에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2의 데뷔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2002년의 게임은 콘솔을 포기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된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 4입니다. 드림캐스트의 시장 철수 후에 이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하겠다는 세가의 선언으로 당시 게이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게임이죠. 버추어 파이터 4는 나오미2 기판으로 제작된 작품이었고 플레이스테이션2와의 성능 격차가 있었던 탓에 완벽이식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아케이드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살린 데다 반년이 안 되는 기간 만에 이식을 실현했기에 당시 게임업계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해 8월에 아케이드에서 확장판인 에볼루션이 등장했고 이 버전도 플레이스테이션2로 이식되었기에 굳이 나눠 팔았어야 했냐는 평가를 들었고 이것은 나중에 나온 에볼루션판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었죠. 대한민국에서도 YBM 시사닷컴을 통해 에볼루션이 정식 한글판으로 출시되어 국내 팬들을 꽤나 놀라게 했습니다. 스퀘어에서 독립한 제노기어스 팀이 남코의 출자를 받아 모노리스 소프트를 세운 뒤 제작한 첫 게임 제노사가 에피소드 1입니다. 3부작으로 기획된 제노사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풀 3D로 제작된 미려한 그래픽과 인상적인 스토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플레이스테이션의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제노기어스가 완전판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형태의 게임이 될 것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게임 내에 내장된 이벤트 무비의 타임이 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것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다소 경직된 자유도와 느린 전투 템포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래픽과 음악, 스토리 등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으며 제노사가 3부작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게임이자 유일한 밀리언셀러 작품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의 첫 번째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간판작이 된 귀무자의 속편, 귀무자2입니다. 전작인 귀무자에서 13년이 지난 시간대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에도 실존하는 배우인 마스다 유스케를 주인공의 모델로 삼았죠. 모기 공격과 귀무자 변신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며 전작 이상의 호쾌한 액션성을 보여주었고 시나리오의 볼륨도 대폭 증가했으며 그래픽이 더 깔끔해지는 등 이 게임이 왜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간판작 중 하나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귀무자 팬들이 시리즈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미디어 비전에서 제작한 명작 RPG의 세 번째 작품 와일드 암즈 어드밴스드 서드입니다.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캐릭터와 황량한 서부를 떠오르게 하는 배경 그리고 나루케 미치코의 음악이 게임의 분위기를 매우 인상적으로 만들어주죠. 전작들에 비해서 그래픽의 향상이 돋보이고 로딩 시간도 짧으며 매일매일 다른 대사를 말하는 NPC가 있는 등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다만 단조로운 전투와 주인공의 성격이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어서 판매량은 전작들에 비해 조금 아쉬운 편이었죠. 택틱스 오거의 망자의 궁전처럼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100층 던전, 어비스의 흉악함으로도 유명한 게임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게임 개발사가 디즈니의 캐릭터로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게임 킹덤 하츠입니다. 동시기 최고의 그래픽과 모션으로 호쾌한 액션을 이어나가는 이 액션 RPG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게임이 되기에 충분했죠. 게임 내에 등장하는 디즈니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살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매력적인 스토리도 일품입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노무라 테츠야의 성향과 이를 저지하는 디즈니의 밸런스가 적절히 맞아떨어진 덕이었죠. 액션 RPG라는 장르가 조금씩 쇠퇴하던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명작이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의 첫 작품 슈퍼로봇 대전 임팩트입니다. 원더스원으로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 컴팩트2 3부작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기동목수전 G건담과 나데시코 같은 신규작들이 추가되었죠. 원래 3개로 나뉘어서 발매되었던 작품을 하나로 합해서 리메이크한 것이다 보니
101화에 달하는 압도적인 스테이지 숫자로도 유명합니다. 게임 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꽤나 어려운 전투 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다만 3D 맵의 완성도가 조잡해서 맵을 보기 어려웠고 난이도와 게임 구성면에서 꽤나 잡음이 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원작자인 모리즈미 소이치로가 슈퍼로봇 대전 25주년 기념 방송에서 이 게임의 1화를 클리어하지 못했고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프로듀서였던 테라다 타카노코는 이 게임을 3번 클리어한 사람을 공채에서 합격을 시켰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철권 3 이후 4년 만에 등장한 정식 넘버링 작품 철권4입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여러 변화가 생기며 이른바 격변이 일어났던 시리즈인데 대표적인 것이 백스텝의 약화와 포지션 체인지 도입, 그리고 무제한 스테이지의 폐지 및 벽과 장애물, 고저차가 추가되었다는 점이죠. 사실 철권4는 전작들을 즐겼던 팬들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시리즈였는데 철권 태그 토너먼트에 비해 캐릭터의 숫자가 많이 줄었고 특정 캐릭터들이 너무 강한 밸런스 문제도 겹쳐서 유저들의 비판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아케이드에서의 인컴 수입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플레이스테이션 2 이식판이 상당히 잘 팔렸는데 아케이드에서 평가가 좋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게임 센터에서 철권4를 들여놓지 않거나 일찍 철수시켰고 그 결과 철권을 아예 플레이할 수 없어서 플레이스테이션 2판이 많이 팔렸다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죠. 철권 시리즈 중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임이며 역대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평가가 나쁜 편입니다.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를 게임화한 작품으로 홍보를 위해 영화와 동시 제작된 특이한 이력을 가지는 게임입니다. 보통 이런 광고용으로 제작된 게임들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문데 이 게임은 액션으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스파이더맨이라는 주인공의 특성을 살려 웹슈터로 건물 사이를 휙휙 돌아다니거나 위아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고 각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복장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히어로 난이도로 게임을 클리어하면 숙적인 그린 고블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었죠. 영화 광고를 위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게임성을 인정받아 281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건담 게임 중에서도 그 위상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기레냐망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지온 독립전쟁기입니다. 전작인 지온의 기부와는 굉장히 달라진 전략 파트가 특징인데 부대가 군단제로 변형되고 부대장의 계급에 따라 부대의 상한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에이스 파일럿인 아무로보다 계급이 높은 지휘관 클래스의 캐릭터가 훨씬 중요한 진짜 대전략스러운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년 전쟁의 종료 이후에도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던 시스템이 폐지되고 오로지 1년 전쟁만 집중하는 게임이 되었죠. 그 덕분에 모비슈츠 바리에이션에 등장하는 설정상의 파일럿들이 성우와 초성화를 배정받고 처음으로 게이머가 되었다는 재밌는 요소도 있습니다. 다만 전작에서 호평받았던 요소들이 다수 변경되거나 사라졌고 1년 전쟁으로 한정된 게임 배경으로 인해 안 그래도 마이너한 게임 유저층을 더 압축하는 결과로 이어져 상업적으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이자 시리즈 최초의 MMORPG인 파이널 판타지 11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데 기존 클래식 시리즈를 좋아하던 팬들에게는 상당한 악평을 받는 게임이지만 당시 MMORPG라는 장르가 드물었던 일본과 북미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저를 끌어모으며 인기를 끌었고 그와 함께 엄청난 계정비를 벌어들였죠. MMORPG로서의 완성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플레이스테이션 2 서버가 2016년까지 유지될 정도로 팬들의 충성도가 상당했지만 온라인 게임을 외전 취급도 아니라 정식 넘버링을 달아준 것에는 많은 과거작들의 팬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브론트시나 더러운 닌자, 류상, 바안, LS 부메랑 같은 다양한 밈으로도 유명합니다. EA가 제작한 명작 1인칭 슈팅 게임 메달 오브 하나의 네 번째 작품인 프론트라인입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을 다룬 게임으로 정밀한 그래픽과 AI 시스템의 도입이 특징이죠. 이 게임이 발매된 것이 같은 시기를 다룬 전쟁 영화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리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방영 이후라서 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맞이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벤트 씬은 굉장히 인상적이며
마이클 지아키노의 음악이 게임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줬죠. 다양한 매체들이 이 게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고 미국에서만 250만 장이 판매되는 등 상업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거뒀습니다. 연초에는 개막판, 연말에는 결정판이 매년 제작되던 코나미의 간판작 중 하나, 실형 파워풀 프로야구 9입니다. 이 시리즈는 원래 반응 속도와 심리전이 중요한 실력 게임이었는데 좀 더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루키 모드를 대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매년 나오는 시리즈인 만큼 뚜렷한 특징이 있는 시리즈를 대표작으로 뽑아야 했는데 9의 특이점은 석세스 모드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작의 석세스 모드는 고교 야구편이며 특징이 뚜렷한 학교에서 전작들보다 한층 강화된 육성 요소를 즐길 수 있었죠. 그 덕에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가 13편까지 꾸준한 판매량을 올릴 수 있게 해준 황금기를 연 작품이었습니다. 2000년에 발매된 기동전사 건담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채용한 육상전 위주의 건담 액션 게임 기동전사 건담전기입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드림캐스트로 발매된 외전 콜로니에 떨어진 대지혜처럼 동료와 함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밀리터리 색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며 연방과 지원 시나리오를 둘 다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픽과 모빌슈츠의 모델링은 여전히 괜찮은 수준이며 다른 건담 게임에서 잘 나오지 않는 희귀한 기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죠. 이 기체들 단순히 공격력과 방어력뿐 아니라 이동속도, 방패의 내구성, 무기의 오버히트 제한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과 지원, 어느 세력을 골라도 미션의 상당수가 겹치는 것이 많아서 볼륨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메가드라이브 시절 EA 간판작이자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였던 매든 NFL 2003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풋볼은 굉장히 생소한 스포츠지만 북미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며 매든 풋볼은 그런 풋볼 게임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죠. 싱글플레이나 대전을 비롯해 전체 시즌을 플레이하는 등 여러가지 게임 모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 게임의 특징이며 당시 다양한 게임 매체들에게서 역대 최고의 풋볼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메타크리틱 95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만큼이나 상업적으로도 성공했으며 이후 3년간 매든 NFL 시리즈는 연간 3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EA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맥워리어 3의 제작사로도 유명한 지퍼 인터랙티브의 새로운 히트작 소콤 US 네이비실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 싱글플레이어 미션 외에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거였죠. 덕분에 2002년 게임스팟이 지정한 올해 최고의 온라인상을 수상하며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션 내용은 인질 구출이나 정보 수집, 기지 파괴 등으로 다양하며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헤드셋으로 음성 인식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헤드셋을 활용한 최초의 게임이며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멀티플레이가 게임업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작품이었습니다. 모노폴리나 브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에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소수의 매니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컬드셉트 세컨드 익스펜션입니다. 드림캐스트판 컬드셉트 세컨드의 플레이스테이션 2판 이식작이며 몇 가지 추가점이 생겼지만 통신 대전 기능이 삭제되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컬드셉트 익스펜션에서 100종가량의 카드가 추가되고 다양한 영지 능력이 추가되는 등 게임성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멀티탭을 활용해 최대 4명까지 즐길 수 있으며 플레이어끼리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파티 게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워낙 소수다 보니 이 게임을 즐기는 팬들이 너도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컬드셉트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하곤 했죠.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나 보드게임에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 더해진 희귀한 장르 덕에 폭넓은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리드 포 스피드의 6번째 작품이자 리드 포 스피드 3 핫퍼슈트의 시스템을 계승한 후속작 핫퍼슈트 2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월드 레이싱 모드 외에도 추격전이 메인인 핫퍼슈트 모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게임 PC를 포함해 다른 콘솔로도 모두 발매되었는데 그 중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 버전이 가장 평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EA가 여러 개의 개발 스튜디오를 둔 구조였기 때문이었는데 이 게임의 플레이스테이션 2 제작을 마친 블랙박스의 개발력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이죠.
이 게임을 제작한 블랙박스는 이후 EA에 인수되어 2008년까지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의 개발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IO 인터랙티브를 대표하는 간판작이자 히트맨, 코드네임 47의 후속작인 히트맨2 사일런트 어쌔신입니다. 메탈기어 솔리드가 정립한 잠입 액션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목표를 암살하고 탈출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작품이었죠. 상업적으로도 꽤나 히트했고 덕분에 히트맨 시리즈가 후속작이 계속 발매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게임으로 히트맨에 입문한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후의 히트맨 시리즈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동명의 영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실제 영화의 컷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인상적인 액션게임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입니다. 부제가 2개의 탑이지만 일부인 반지 원정대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 전용에 오리지널 파트도 포함되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라곤과 레골라스, 김리이며 모든 코스를 클리어하면 히든 캐릭터인 이실두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주인공 배우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다양한 영상 자료가 포함된 팬디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팬이라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무쌍 계열의 액션 게임이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지만 영화의 엄청난 히트로 인해 이 게임도 상업적으로 꽤나 성공을 거뒀습니다. 천문학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던 GTA3의 게임성을 좀 더 다듬어서 제작된 GTA 바이스 시티입니다. 1983년에 개봉된 영화인 스카페이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그 무대는 가상의 도시인 바이스 시티죠. 다양한 즐길거리가 늘어나고 적들의 AI도 향상되어서 전체적으로 GTA3의 업그레이드판이라는 평가가 강합니다. 전작인 GTA3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지만 이 게임은 그걸 한층 더 넘어서서 1420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며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단일 타이틀 중에서 판매량 3위를 자랑할 정도의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뒀죠. 이 게임의 히트로 인해 GTA 시리즈는 플레이스테이션2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프랜차이즈로 떠오르게 됩니다. 레지스탕스와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유명한 인썸니악 게임즈를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만들어준 게임 라쳇 앤 클랭크입니다. 크래시 밴디콧 시리즈의 제작사였던 너티독의 하청 계약이 끝나면서 이 시리즈의 완성도가 아쉬워졌고 그에 따라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플랫폼 게임이 부족했던 이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히트한 게임이 바로 라쳇 앤 클랭크였죠. 다양하고 매력적인 스테이지와 호쾌한 액션에 더해 그래픽과 음악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으며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적절히 희화해서 비판한 스토리로 대호평을 받으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로도 라쳇 앤 클랭크 시리즈는 매년 더블 밀리언 이상의 히트를 기록하며 플레이스테이션2를 대표하는 플랫폼 게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캡콤을 대표하는 RPG 프랜차이즈인 브레스 오브 파이어의 5번째 작품 드래곤 쿼터입니다. 시나리오 오버레이 시스템이나 포지티브 인카운트 택틱스 등 기존의 작품들과는 크게 동떨어진 노선을 취한 것이 이 게임의 특징이죠. 결코 이 게임이 재미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기존 팬들의 반감을 크게 사는 부분이 많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디카운터라는 수치가 꽉 차면 반드시 주인공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수치는 단순히 이동만 해도 올라가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죠. 또한 게임 오버가 되면 스킬과 경험치, 아이템을 계승해서 처음부터 혹은 마지막으로 저장한 부분부터 컨티뉴하는 시나리오 오버레이 시스템이 존재하며 게임의 구성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전제로 짜여 있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상업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맞이했으며 이것이 콘솔 게임으로 발매된 마지막 브레스 오브 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다수 탑재하고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플랫폼으로 등장한 G 제네레이션 시리즈의 최신작 네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판 G 제네레이션 시리즈가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노선이었다면 이 게임은 크로스오버 시나리오 중시의 겟어비트 노선을 타고 있죠. 플레이스테이션2의 하드웨어 성능을 활용한 3D 모델링이 보여주는 비주얼은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윙건담 주인공 5인방을 혼자서 털어버리는 마스터 아시아 동방불패의 이벤트 무비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끓게 하는 이벤트로 꽤나 고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라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가 포함된 테스트 작품이다 보니 전작인 GGF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볼륨과 자유도는
기존의 G 제네레이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로 첫 발매된 테일즈 시리즈이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데스티니의 정식 후속작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입니다. 전작인 데스티니의 18년 후가 무대이며 스턴과 루티의 아들인 카일이 주인공으로 채택된 것으로도 화제를 모았죠. 전반적인 인터페이스가 훨씬 보기 좋아졌고 월드맵이 완전히 3D가 되었으며 게임 내에서 사용된 2D 그래픽의 수준도 상당한 편입니다. 게임 내에서 다양한 편의 기능을 해방하는 그레이드 시스템을 채택했는데 이걸 모으는 게 쉽지 않아서 모든 기능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다회차 플레이가 강제되며 전투 난이도가 은근히 높은 편이라 예쁜 캐릭터만 보고 게임을 구입한 초심자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기도 했죠. 사람에 따라서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시나리오의 흐름이 다소 답답할 수 있어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했습니다. 스퀘어의 간판 프랜차이즈이자 시리즈의 9번째 작품인 언리미티드 사가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로 처음 발매된 사가 시리즈이며 시스템적으로 전작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서 꽤나 호불호가 갈렸던 게임이죠. HP가 0이 되어도 전투 불능이 되지 않는 특이한 시스템으로도 유명한데 LP가 0이 되기 전에는 전투 불능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투에서는 총 5번의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여러 캐릭터가 한 번씩 행동하는 것도 한 캐릭터가 5번 행동하는 것도 가능하죠. 게임 자체는 꽤나 흥미로운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게임 내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매하는 공략집을 필수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이 게임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시절 똥게임으로 잘 알려진 드래곤볼 파이널 바우트 이후 6년 만에 등장한 초무투전기 대전 격투게임 드래곤볼 Z입니다. 해외에서는 부도카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스토리는 세일 게임까지만 진행되지만 다양한 이프 스토리를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사실 이 게임은 현재 반다이 남코 스튜디오의 사장인 우치야마 다이스케가 프로듀서로서 제작한 게임이었는데 당시에 반다이가 제작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수준 이하의 완성도로 유명했고 처음 만들어진 게임도 상당히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을 본 토리시마 카즈이코가 우치야마를 소환해서 그 자리에 점프 계열의 편집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미안한데 이거 발매하지 말고 버려줄래? 라고 말하며 우치야마에게 면박을 준 다음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발매일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고 게임의 제작을 격투게임 전문 회사인 딤프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것이 바로 이 게임이며 이 리소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3연작이 10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되죠. 플레이스테이션2의 2002년을 대표하는 게임들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에도 GTA 바이스 시티나 킹덤 하츠 같은 대형 히트작들이 발매되긴 했지만 전년도인 2001년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적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에 출하된 소프트웨어의 총 숫자는 1억 2천만 장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20%나 늘어난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 플레이스테이션2는 7천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 한 해에 탄생한 밀리언셀러 게임은 총 30개였으며 그 중에서 19개가 일본 외에서 제작되었다는 점 또한 눈에 띄는 변화였죠. 그리고 다음 해에는 플레이스테이션2의 성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한 다양한 히트작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2003년을 대표하는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